박춘식입니다. 교수가 30대 교수님은 되자마자 너무 의욕이 앞서가지고 많은 걸 가르치려고 그러고 40대 교수가 되면은 중요한 걸 가르치려고 그러고 한 50대 교수가 되면은 지가 아는 것만 가르치려고 그러고 60대 되는 교수가 뭘 가르치려고 그러냐 생각나는 걸 가르치려고.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것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고 앞에 하셨던 분들 거는 다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공격들이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저는 이게 VPN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코로나19가 되면서 원격이라든지 영상회의라든지 이런 쪽에 근무를 많이 하게 되면서 VPN 사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안 전문가로서 말하는 것은 VPN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권이고 다 요소 인증이라고 해서 OTP라든지 이런 걸 강제적으로 쓰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게 통신을 조금만 아시는 분이라면 TCP/IP 프로토콜이라는 게 이렇게 세션이 설정되고 난 뒤에 어센티케이션도 하고 암호화도 합니다. 근데 이는 그 전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 전에 일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동안 왜 괜찮았느냐?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는 아마 이 문화가 쉽게 원격 근무하던 게 하루아침에 코로나가 없어진다고 해서 없어지진 않을 거고 굉장히 혼합해서 갈 거기 때문에 VPN에 대해서는 차세대 VPN 개념을 쓰거나 SDP 개념을 쓰거나 좀 더 제로 트러스트 개념을 쓰지 않으면은 VPN 공격은 계속 일어날 겁니다. 아마 아까 우리 박정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우리나라 지금 원자력에서 일어나는 것도 다 유사한 공격에 당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대처를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것도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이용해서 일어났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바이든 사이버 훈령을 여러분한테 아마 편적을 해가지고 드렸는데 바이든이 발이 빠르긴 빠릅니다. 마치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사태가 일어날 것처럼 했다가 대통령 행정명령에 사인을 해가지고 미국은 우리하고 다르게 우리는 기반 시설이 정부가 관리를 하지만 미국은 다 민간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이니까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강제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했는데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오바마 정부 때 부통령을 하면서 사실 오바마 정부 때 여러분들이 해킹 사고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예. 혹시 소니 픽처스 해갖고 김정은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다가 결국 비디오 못하게 하고 소니 픽처 회사하고 했던 그때 실질적으로 사이버 보안을 담당했던 사람은 부통령인 바이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굉장히 사이버 보안 전문가를 백악관에 많이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훈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보안 강화를 하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많은 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기업들이 이런 걸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좀 저는 보안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괜찮다고 보는 게 이번에 G7 하기 전에 스위스에서 푸틴 만났지 않습니까? 푸틴 만나가지고 서로 공동 기자회견 하자 각자 기자회견 하면서 다른 거는 다 대충 넘어갔는데 이 랜섬웨어 사이버 공격에서 명확하게 했습니다. 내가 푸틴한테 이 얘기는 분명히 했다. 러시아 너네들 까불지 마라. 우리 16개 전달해 줄 테니까 이거 건드리지 마라. 16개 기반 시설에 전달을 해주면서 건드리지 마라고 그래서 너네들도 우리나라처럼 미국처럼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있지 않느냐. 우리 사이버 공격력 너 알지 않냐. 푸틴한테 주는데 그 중에 16개 중에 하나가 방산업체입니다. 미국 방산업체에 대해 건드리지 말라고 러시아한테 한 거죠. 물론 아까 전문가들께서 다크사이드 얘기하셨는데 그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게 다크사이드라는 거는 이 랜섬에 공격하는 툴을 만드는 데입니다. 툴 만드는 게 그 툴이니까 그 업체라고 당연히 하는 거죠. 되게 추적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지금 랜섬에 공격은 이렇게 다분화되어가지고 툴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그거 해가지고 공격하는 따로 있고 또 협박하는 건 따로 있고 다 다양화되어 있어가지고 분업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툴 판 사람은 자기 툴이 사용됐으니까 손 안 들 수 없잖아요. 제일 먼저 내가 했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왜 FIA가 그게 가능했냐? 랜섬웨어 협상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런 게 있잖아요. 유괴범이 있으면은 유괴범 전담하는 경찰이 있잖아요. 가서
부모한테 야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저런 얘기 하지 마라 어떻게 해라 시간 끌어라 추적하고 나중에 하잖아요. 랜선은 협상 전문가가 필요해요. 저도 우리나라에다가 계속 랜선 협상 전문가 길러야 된다. 왜냐 그러면 공갈 친다고요. 이 다크사이드에 공개되어 있는 실제 랜선의 공격도 안 당하는데 이런 정보 인터넷 흘린 정보가 협박을 해요. 너네 정보 이거야. 그러면 뭐 조그만 중소기업들은 모르잖아요. 막 돈 주는 거죠. 이게 돈 주는 게 이게 훨씬 더 많은 랜섬웨어를 일으킵니다. 지금 돈을 줘가지고 랜섬웨어 공격을 돈을 줬더니 그 중에 돈을 준 80%가 다시 또 2차 공격을 또 당했어요. 저 같은 사람은 돈 주지 말라고 인터넷 나야 하는데 하여튼 뭐 제가 생각나는 얘기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보안 강화를 많이 요구를 합니다. 특히 그 훈련 내용이 랜섬웨어 때문에도 그렇고 민간 이런 기반 보호 시설에 대해서 많이 하고 특히 소프트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약을 사면은 약을 먹을 때 여러분 잘 안 드시지만은 그냥 성분을 보잖아요. 성분을 보고 이게 어떤 게 있느냐 보고 식품도 그런 게 보지 않습니까? 소프트에도 앞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너희들 취약점 있냐 없냐 뭐 하냐 아니냐 이런 거를 그리고 S범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걸 이제 강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미국 연방정부기관에서 소프트를 할 때 조달받을 때 소프트에 대한 그런 걸 보라는 거예요. 소프트 성분을 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민간한테 하는데 뭐 우리나라 기업이 아마 미국에 뭐 그런 제품이 관련되어 있는 데는 아마 이 영향이 많겠지만 하여튼 미국은 조달할 때 그런 걸 요구를 하고 이런 것들이 훈령에 담겨있는 주요 내용들이 많습니다. 뭐 그리고 아까 우리 국내 랜섬웨어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저는 참 답답하기 그지없는 게 제가 방화벽도 그랬습니다. 방화벽 다 설치했다고 그럽니다. 방화벽 설치한 건 맞아요. 근데 방화벽이면 우리가 그 IP 주소하고 포트 이런 넘버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건데 다 통과해놨습니다. 원래는 그 디나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방화벽을 설치해놨는데 다 통과해놨다. 그럼 왜 설치해놨죠? 문을 설치해놓고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게 우리 보안 현실인데 VPN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막아놔도 지금처럼 취약점에서 공격 다 당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보안 현실이 이러는데 자그마한 기업들 굉장히 어려운 기업들이 이런 할 능력이 될까 모르겠어요. 지금 방산업체를 얘기하는데 방산업체도 아마 대기업 방산이 있을 거고 그 이하의 방산 기업들이 있을 텐데 저는 보안 실태가 그럴 거라고. 지금 우리가 일어났던 여기도 사천에 모여있는 그 방산업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메일 BEC라고 비즈니스 이메일 카운터피트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 방산업체 굉장히 많이 일본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아는 방산 미쓰비시 다 당했던 것들이거든요. 이게 지금 카이가 당하고 뭐 VPN이 공격당하는 게 저는 그렇게 뭐 새삼스럽지가 않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말하는 거는 정말 많이 들렸습니다. 아까 우리 박종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 대우 2016년에 일어난 그 얘기만 하시는데 뭐 다 아시는 대우 2016년 우리 국방부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뭐 너무도 잘 아는 정도로 저는 우리 심장부가 다 돌렸다. 더 무서운 거는 솔직하게 말해서 뭘 가져갔는지도 모른다. 누가 아는 분 있으시면 좀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뭐 작게 어쩌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러면은 지금 나아졌을까? 2016년 때부터 뭐 사이버 사회가 있어서 나아졌을까? 하여튼 그런 패션으로 나아졌으리라 믿고 제가 다음 장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방산업체 보안 현황이 뭐 한마디로 자료는 많이 있지만은 제대로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을 거다. 그리고 대기업 정도, 방산업체 대기업은 모르겠는데 중견 이하 기업들은 인력 아마 수급이 너무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은 원격 근무하지 않을 수 없을 거고 또 자그마한 기업이 클라우드 안 쓸 수가 없을 겁니다. 자기가 모든 서버 다 갖추고 IDC 갖춘다는 거는 쉽지 않은 환경이니까 클라우드 쓸 겁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근무하는 스마트폰 안 쓰는 사람 없습니다. 이런 우리 근무 환경이 원격 근무라 클라우드를 쓴다든지 스마트폰을 이런 쓰는 환경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그럼 저는 그 전통 보안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달라졌어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 비무장지대처럼 비무장 안쪽은 우리 안쪽이고 비무장 바깥쪽 저쪽은 적국이야. 비무장만 못 넘으면 지키는데 그런 보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은 그런 보안 시대가 아닌데 우리 지금 아마 방산업체 대기업들은 또 모르겠지만은 아마 중견 이하들은 아마 그 정도 해도 잘할 텐데 그 정도 하지 않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열악하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전통보안, 페리드 시큐리티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아마 제대로 하고 않을 겁니다. 뭐 보안 측정 나가고 뭐 그 정도 해갖고 사업자 등록만 되면 하고 그 위에 계속 할까? 그래서 아마 우리 국립 방산업체 보안 환경이 아마 열악한데 제 생각은 열악하다고 방산업체 탓만 하고 있지 국방부나 어느 부서에 나서서 방산업체를 그 국가 안보로 보고 우리 국방 보안으로 안보로 보고 걱정하면서 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재정 지원을 하면서 인력을 하면서 이렇게 방산업체에 대한 보안을 왜냐하면 이게 스파이 어택이라는 게 국방부가 앞에서 아무리 지켜도 부품 조달해 주는 데서 안 해줘 버리면 거기서 무너진 보안이 국방 보안이 무너지고 국방부는 국가 보안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방하는 보안을 하시는 분들이 그 스프라이 밑에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된다. 대기업들은 하청을 또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안이 잘못된 게 계속 따라오면 우리 아무리 보안 잘 돼서 그것만 건드릴 때 있으면 뭐합니까? 그 체인에 있는 공격은 다 뚫려서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는 정부가 관심을 특히 국방부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우리 영세한 정보 방산업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먼저 환경을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제어는 단기적으로는 뭐 아마 그렇게 하고 계시라 생각 안보사령부랑 저는 방산업체에 감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컨설팅 차원에서 한번 쭉 요번에 가가지고 랜섬웨어만이라도 좀 어떻게 없나 해서 좀 도와줘가지고 한번 흩어주는 거가 좀 국방부하고 어디 나서서 좀 방산업체 관련된 데마저 좀 랜섬웨어에 대한 거라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정부 뭐 기업들이라든지 컨설팅 전문가들 같이 해가지고 한번 좀 이렇게 스크린을 해주는 걸 긴급이라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국방부 했으면 좋겠고 물론 가이드라인 뭐 저런 거 다 지켰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공유 분석센터하고 저 부분이 있습니다. 뭐 IS를 다 잘 하고 계시라 생각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방산업체도 기반보호시설, 기반보호법에 의한 기반보호시설로 사실은 지정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그게 지정이 하기에는 너무 영세해서 아마 국방부 자체만 하고 있을 거라고 한두 군데 정도 아마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반보호시설을 지정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지만은 아까 우리 방위산업진흥회라든지 국방정보통신협회 같은데 국방부나 안보사가 좀 법적인 근거를 좀 마련해줘가지고 공동 아이삭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아이삭이라고 아까 16개 바이든이 했던 걸 다 아이삭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이버 스레트라든지 다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인포메이션 쉐어링 뭐 하는 애널리시스 센터라고 하는 그런 걸 여기 좀 둬가지고 관제도 같이 하고 정보 공유도 같이 하는 그래서 그런 데를 좀 도와주는 그런 거를 아마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재정 지원도 좀 해가지고 조속히 방산업체를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좀 하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제안한 게 좀 방산업체도 제가 한 10개 내지 10몇 개 정도는 그래도 독자적으로 우리 방산업체 보안을 할 수 있는 대기업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안을 공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도와주더라도 대기업도 물론이고 방산업체 정도라면은 본인들도 뭐 어느 정도 재정적인 부담을 하든지 하면서 보안을 해야 보안의 책임감을 가지지 정부가 다 해준다 그러면 보안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부가 마중물 정도를 주고 거기에 방산업체 같이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공동안에서 특히 소형 보안 대책에 관련돼서 방산업체 중심으로 공동 관제, 공동 정보 공유 분석센터 그런 식을 좀 해가지고 더 여력이 되면은 방산업체 관련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해가지고 우리 뭐 여기 지금 제가 진흥회나 협회가 MOU도 맺고 그러는데 아마 그런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VPN 같은 그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앞으로 우리 방산업체들이 아마 인력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기업들의 이런 게 비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뭐 대접 안 좋으면 그냥 이렇게 옮겨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과 근무 환경을 하려면 원격 근무라든지 이 클라우드 환경에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아마 그 업체 구조일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IT 리소스를 자기 돈으로 다 유지하려고 하는 거는 기업으로는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그럼 보안은 어떻게 할 건가? 저는 아까 그 사이버 훈령에 보면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라고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은 내부만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 베리파이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액세스를 하든 VPN으로 액세스 하든 그런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아까 그 바이든이 사이버 훈령에도 있고 미 국방부가 다른 관련된 모든 거에다가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하라고 지금 국방부가 지침을 만들어서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거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 원격 근무라든지 이 방사업체 영세성에 대한 보완을 좀 해주고 정부적으로는 아까 이런 우리 지능이라든지 협회 같은데 좀 이런 데다가 법적 근거를 좀 마련해서 아까 공동으로 해주는 아이사, 공동으로 해주는 관제센터 그런 걸 해서 방산업체들에서 좀 해주면서 같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를 해가지고 지금 당장이라도 했으면 좋겠고 오늘 끝나고 나서 제가 안 하고 있다면은 랜섬웨어 관련돼서라도 좀 누군가 같이 가서 방산업체에 대해서 좀 컨설팅 해주고 해서 우리 방산에 관련된 이런 정보들이 유출 안 되고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나는 게 이 정도라 지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